Ooh, baby. Yeah, baby. This is the worst song in the worst song in the world. 여러분은 지금 저품격 온라인 강의 정윤성 교수의 글로벌 환경과 인간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루이스 구조 그리고 공명 구조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단일 결합이 뭐고 이중 결합이 뭐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어떤 결합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분자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하고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존층하고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러한 결합 형태가 오존이라고 하는 분자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는 파괴가 되면 어떤 식으로 파괴되는지를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오존 분자의 파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화학적인 지식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 교과서로 따지면,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76페이지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먼저 그러면은 이 결론부터 하나만 얘기하면, 오존 분자는, 그러니까 O3 분자는요, 햇볕으로, 태양으로부터 날라 들어오는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존층에 있는 분자가, 그 오존 분자가 어떻게 태양빛을 받아서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빛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공부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인 이야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 빛이 파동의 형태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는 물리학에서 처음 밝혀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빛이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 이렇게 날아갈 때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봉우리 끝에서부터 봉우리 끝까지 파장이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본래 위치 때까지 딱 올 때까지, 이 파동이 이렇게 본래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의 길이를 파장 한 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장 한 개의 길이를 람다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그림을 조금 띄워볼게요. 조금만 지우고, 네, 잠깐만요.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키워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은 한번 파가 시작해서 내려와서 본래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빛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빛 하면은 한 종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빛은 파장의 길이가 길냐 짧냐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빛들로 우리가 빛의 종류를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문자 람다, 우리나라 시옷자, 우리나라의 그 국어의 철자 중에 시옷자를 갖다가 좌우 대칭으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리스 알파벳인 람다라는 걸로 일단은 파장을 이야기하고요. 단위는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파장이 몇 미터네, 몇 미터짜리 파장이 빛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빛은 1초 동안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빛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어느 정도 빠르냐라고 물어보면 똑딱 하고 1초 시간이 흐를 동안에 어떻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면 파장이 긴 빛이 됐건, 여기서 밑에서 좀 보라색의 이 파장처럼 파장이 짧은 빛이 됐건 1초 동안에 날아가는 빛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파장이 길든 짧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빨간색, 이게 파장이 긴 빛은 똑딱 하는 동안에 우울렁거리면서 지구 7바퀴 반을 돌고, 밑에 있는 이렇게 파장이 짧은 빛은 똑딱 하는 동안에 울렁울렁 거리면서 지구 7바퀴 반의 거리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1초 동안에 고정된 지점을 통과하는 파의 수, 이것도
빛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진동수라고 하는 겁니다. 울렁울렁거리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초 동안. 그래서 이 진동수는 이게 V자를 살짝 찌그러뜨려 놓은 그리스 문자 new라고 라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 new는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값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어때요? 예,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파장이 기니까 우울렁거리면서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리를 날아가요. 1초 동안에. 밑에 것도 지구 7바퀴 반이라고 하는 똑같은 길을 날아가지만 파장이 짧으니까 울렁울렁울렁 거리면서 날아가니까 진동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지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가 적어진다. 파장수가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진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장과 진동수하고 도대체 그 오존 분자 깨지는 거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요.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길이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람다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나노미터는 10-9승에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10-9승 미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소문자 n이 10-9승을 뜻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교수가 이런 말씀입니다. 파장이나 또는 진동수 값을 가지고 빛의 종류를 구별한다고 여러분께서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의 뜻은 뭐냐면 뾰족뾰족한 가시를 뜻하는 게 그런 말을 뜻한 게 아니고 가능할 가짜, 영어로는 단어 can,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가시광선. 글씨 워낙에 교수가 못 쓰니까 미안해요. 자, can 영어 단어의 can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가능할 가짜에 그 다음에 보일 시자. 그러니까 시야, 시선, 시각 뭐 그런 뜻. 그야말로 영어로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볼 수 있는 광선을 갖다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은 빛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의 빛하고 보라색의 빛은 종류가 정말 다른 빛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적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자색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파장값이 다릅니다. 적색이 파장이 길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 파장이 커지는 방향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떨어지는 거죠. 1초 동안 울렁울렁거리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죠. 파장과 진동수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보다도 더 바깥쪽의 파장에 해당되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자색보다 더 짧은 이 바깥쪽에 있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선, 우리 병원에 가면 뼈다귀 사진 찍는 X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은 감마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거나 핵무기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사능이라고 하면 돼요. 방사능은 에너지가 너무나도 높은 빛이기 때문에 X선도 상당히 에너지가 높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높은 덕분에 어떻게 된다? 예,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빛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높으면 빛의 에너지가 상당히 높으면 그 빛은 물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빛에서부터 자외선에서부터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체를 잘 뚫고 나가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가 낮은 안전한 빛입니다. 방사능은 에너지가 높으니까 위험한 빛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들은 모두 감마선에서부터 라디오파까지 태양의 햇빛은 이 모든 빛을 다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본래 태양빛은 이 모든 빛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한테 정말 해를 끼치는 빛은 딱 여기까지가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빛이고요. 요쪽은 인간한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의 일부는 해가 확실하게 되고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도 조금 괜찮은,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 모두가 다 인간의 몸에 다 해로운 건 아니고 일부 해로운 게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빛은 이렇게 구별하고 인간한테 해로운 부분과 해롭지 않은 부분으로 구별도 가능하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빛, 여기는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빛. 그래서 안전한 빛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면서 지금 필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빛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복사라고 하는 얘기는 쪼인다는 뜻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쪼여지는 에너지, 빛의 에너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밑에 요게 뭐냐면 파장 값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파장이 짧은 거에서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그 중에서 39%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되는 빛이 이 중에서 39%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서 좀 위험해 보이는 자외선에 해당되는 UV라는 말이 울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는데, 울트라가 바깥을 뛰어넘는, 바이올릿이 보라색인 이런 뜻이에요. 보라색을 바이올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울트라 바이올릿 UV 자외선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8%, 그리고 53%가 적외선에 해당되는 적외선 IR, 인프라레드라고 하죠. 이 적외선에 바깥으로 해당되는 빛들이 바로 5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적외선 빛으로부터 따뜻하게 에너지, 열을 공급받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을 통해서 물체의 색깔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8%입니다. 요 8%, 이 자외선이 사람 피부에 닿으면 상당히 좋을 게 없습니다. 생명체에도 좀 뭐라고 할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저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오존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가 희생을 하면서 저걸 막아주는데, 그 내용은 좀 한참 뒤에 나오니까 좀 참고 기다려 보시고, 양자화라고 하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교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요. 물론 시험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일단 양자화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언급을 했는데,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 파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빛이 입자의 성질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양자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빛의 양자화 개념이 바로 빛이 파동의 성질도 있지만 입자의 성질도 있다. 그래서 광자, 빛의 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딴 식으로 계산한다. C는 빛의 날아다니는 속도, 람다는 빛의 파장의 길이, 이후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예요.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빛의 파장이 길면, 울렁하고 길게 날아가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써요? 에너지가 작고요. 그 파장하고 에너지의 값이 반비례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마저 잘게 날아간다면은 어떻게, 파장이 짧으니까 빛의 에너지 값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원자와 원자가 서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옆에 용수철처럼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공유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스펙트럼의 UV 영역 이런 얘기 했는데, 스펙트럼이라는 걸 여러분 뭔지 모르실까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걸
전자기 스펙트럼, 즉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빛을 모두 갈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잘 보면 그 중에서 유독 자외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바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을 에너지를 가해서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외선의 특징입니다. 자외선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끊어내느라고 이 자외선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끊어내는데 사용되고 나면 자외선의 에너지는 다 소비가 돼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사람 몸은 다 세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질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 물질들이 모두 다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원자 좀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요것만 쪽 지울게요. 글씨가 개판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입자. 이걸 바로 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자들이 뭉쳐서 물질이 되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세포고 세포들이 모이면 생명체가 되는 건데 어쨌든 분자를 파괴해버리니까 이렇게 원자와 원자끼리 연결된 이 분자를 자외선이 결합을 끊어버리는 이게 파괴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가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생명체 목숨이 어,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여기 위에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 더 짧은 UV 파장은 결합을 끊어내 버린다. 짧으면 짧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빛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해진다, 세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의 에너지가 세면 그 큰 에너지를 가지고 결합을 끊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화학 좀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배웁니다. 이건 대학교 와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대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자외선도 등급을 나눕니다. A, B, C 등급으로 나눠요. 파장의 길을 잘 보시겠어요? A는 그나마 자외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낮으면서 파장이 긴 편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B라든지 C, UVB와 UVC 같은 이러한 빛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참 짧아요. 그래서 같은 자외선이라 할지라도 UVA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나름 안전한 자외선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B나 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명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UVB는 성층권의 오존에 흡수된다. 그 다음에 UVC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의 산소기체와 오존기체에 흡수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기 중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에 오존층이 이렇게 충분히 버티고 있을 때 태양 햇빛으로부터 날라오는 끔찍한 자외선을 이 오존이 막아줄 때 오존 분자들 이쪽에서 UVB나 또는 UVC를 딱 맞아가지고 딱 맞닥뜨려가지고 지네들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UVB와 UVC 분자들이 소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결국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지구 위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살갗에는, 우리 표면에는 UVA 정도만 비춰지지 UVB나 C는 피부에 닿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오존층이 버텨주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파장값이 242 나노미터보다 작은 그 이하의 UV 빛을 쪼이게 되면은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 두 개로 완전 쪼개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소의 루이스 구조 그랬었죠, 여러분? 네, 요거 그랬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 나시죠? 이 중간에 산소와 산소 사이에 짝대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 이중결합이 딱 242 나노미터 이하의 엄청 짧은 UV 에너지의 빛을 쫙 쪼이게 되면 이게 또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은 우리가 루이스 구조 이렇게 그렸었죠. 점을 마저 찍을게요. 마우스로 점 찍으니까 못 찍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뭐에 의해서 32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빛이 딱 와서 이 오존 분자에 쪼이게 되면 여기가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산소 기체하고 O2 기체하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하나로 쪼개져 버립니다. 자, 어쨌든 대개 약 21%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있어요. 이거 이따 밑줄 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242 이하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의 입자, 광자는 산소 분자의 결합을 끊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파장은 UVC 영역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산소 분자가 UV 광선을 흡수하는 유일한 분자라면 지구 표면과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240에서부터 320 나노미터 영역에 있는 그 복사선, 쪼이는 빛에 의해서 손상을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오존이라고 하는 O3 분자가 여기서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해주게 된다. O3 분자는 O2보다 쉽게 분해되는 녀석이다. 쉽게 얘기해서 O2 분자의 원자들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O3 같은 경우는 각 결합의 길이와 세기에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정도가 된다. 따라서 O3의 분자의 결합은 O2의 이중결합보다 약하다. 좀 약한 분자예요. 그래서 파장이 누구보다는 좀 길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다. 그렇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요 UV가 에너지가 얘보다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에너지의 UV빛을 쪼이기만 해도 확 분해가 되는 게 누구다? 오존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도 UVB에 해당되는 빛일 겁니다. 자, UVC와 UVB를 이렇게 오존과 산소 분자가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체프먼 순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요. 체프먼 순환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우리 대기 중에 산소 기체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고, 오존 기체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구만.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겠구만. 야, 산소 빨리 만들고, 그래서 나무 심고, 오존은 어떻게 만들지? 막 엄청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자연적으로 오존은 다시 한번 재활용돼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가 UV빛을 만나서 산소 두 개로 쪼개지고 나면 이 산소 있죠. 여기 있는 산소 중에 하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를 따로 만나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만들어진 애 중에 요 하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랑 충돌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얘가 만들어져요. 예, 만들어져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요거 UV를 쪼이게 되면 얘가 다시 요것과 요거로 쪼개진다고 아까 공부했었죠? 자, 낙서가 되어 있는 걸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충돌되어서 얘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얘가 UV를 받아서 다시 분해되는 거. 이게 바로 순환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요. 꾸준히 일어나는데 여기서 또 오존 중에 요 O3 중에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이제 산소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개는 얘고 그 중에 한 개는 얘인데 이 오존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쪽에 산소와 또 만나서 또 충분한 산소 기체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산소 공급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오존도 그 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기권에는
밑에 대륙권에는 산소 기체가 충분하고 성층권에는 O3 분자가 충분한데 정상적이라면은 O3의 양과 O2의 양이 변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우리 대기권에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충분히 막아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이 O3 즉 오존 분자를 자꾸 없애고 분해해버리는 환경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공중에 많이 살포되고 유포됨에 따라서 이 O3의 양이 충분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다른 원인으로 오존 분자가 소모돼 버리거나 분해돼 버려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 정상 상태에서의 체품원 순환이라는 거 이걸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그림의 그 요지는 뭐다? O2의 양과 대기 중의 O2의 양과 그 다음에 오존의 양은 이 둘의 양은 일정 수준 유지, 정상 상태일 때 유지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정이 유지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주질 않아서 만약에 뭐 그 UVC는 다행히 산소 기체가 분해시켜 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UVB 같은 거, 이 녀석은 오존이 안 막아주면 진짜 이거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자꾸 피부에 햇빛이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UVB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피부가 연약한 노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암은 그냥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됐다가 이제 집안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 그러니까 햇빛을 쪼인 지는 한 수년 전이야. 수년 전에 햇빛을 강하게 한번 쪼였을 뿐인데 수년 후에도 피부암은 또 발병된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동양인이니까 다행이에요. 백인 남성이나 백인 여성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피부가 유독 하얀신 분도 있습니다. 피부에 멜라닌 색소 부족하신 분들, 비타민 D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피부암의 피해를 더 많이 입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저세포와 그 편평 상피세포, 이거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의 피부가 딱 이렇게 있으면 피부는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저세포는 여기 진짜 말랑말랑한 속살 세포가 안쪽 혈관과 바로바로 혈관이 지나가면서 영양분을 바로바로 공급받는 그러한 세포가 기저세포고요. 이제 피부의 껍질과 각질, 직접적으로 바깥의 공기와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그 세포를 바로 편평상피세포라고 부릅니다. 교수는 그냥 상피세포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해 왔는데 앞에 편평이라고 하는 좀 의학적 용어가 지금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암은 상피세포든 기저세포든 양쪽에 다 생겨날 수 있어요. 피부암은요. 네, 어쨌든 멜라닌 세포가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이제 상피세포나 기저세포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상피세포에 더 많이 존재하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가 자외선 UVB에 어떻게 쪼이게 되면은 얘가 암으로 쉽게 더 변질해서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UVA는 UVB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긴 한데 얘도 지나치게 쪼이게 되면은 어쨌든 악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어요. 평상시에 미리미리 멜라닌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양인인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아마 동양인은 이쯤 정도 있을 겁니다. 미국 친구들은 왜 동양인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크림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또 많이들 사용들 하죠. 물론 저같이 화학교수같이 화학교수같이 저 같은 이렇게 대충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얼굴에 뭐 바르고 나가는 게 정말 싫어요, 진짜. 귀찮아. 그래서 안 바르는데 이게 좀 위험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해 보시면 SPF라 그래가지고 피부 보호 인자라고 해서 피부를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의 성능을 수치로 15에서 3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보통 교수가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45까지 실제로 스티판이 되는 거를 교수가 최대 수치는 45 이상을 교수가 본 적이 없어요. 가끔가다 70짜리가 나온다는 얘기, 뭐 60짜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드물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통상 많이 보이는 거는 SPF 45짜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15에서 30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한 번 바르면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15에서 30짜리 해당되는 뭐 어느 수치가 됐든 간에 SPF 이 값을 피부 인자 값을 가지고 있는 선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선크림에 있는 성분 중에 이 피부 자외선을 막아주는 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소모가 돼요. 소모가 돼서 한 번 바르고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한 서너 시간 뒤에는 피부 차단 효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발라주셔서 자외선 차단제가 계속 피부에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해가지고 더 긴 시간 바깥에서 자꾸 활동하게 되면은 피부는 어쨌든 빛으로부터 넘어오는 강한 에너지가 누적이 되면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뭐라고나 할까, 선크림 하나 믿고 너무 바깥에서 돌아다녀도 피부는 망가지도록 돼 있으니까 적당히 바르고 적당히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외선 지수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전에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지수 또는 피부 보호 인자라고 하는 저 값 말고 자외선이 오늘 얼만큼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일기예보상으로 경고해 주는 수치라는 것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가 지금 되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주로 일기예보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제대로 일기예보로 그 정보를 받고 싶으면 뭐 온도, 기온, 바람, 비가 올 확률,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농도, 그 다음에 자외선 지수까지 다 일기예보 정보를 다 받으셔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자외선 지수는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릿 인덱스, 그래서 UV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공식 명칭입니다. 당연히 옆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됐다 위험한 거예요. 그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지수 수치는 0에서 5까지이며 피부 손상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기초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UV 인덱스는 자외선 지수는 1입니다. 그러면 피부 세포가 손상을 입으려면 1시간 정도 오늘은 나가서 쪼이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거는 정말 말이 이상한데 오히려 반비례 관계인데, 그쵸? 아, 교수가 잘못 얘기했네요. 나가서 버티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안전한 거고 나가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UV 수치가 상당히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크면 클수록 피부 손상이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수치의 값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거의 오존층의 구멍이 완벽하게 뚫린 케이스. 솔직히 빨간색 영역은 되게 위험하다고 사실 이야기를 해요. 되게 위험하다. 이때는 선글라스 같은 거 꼭 끼고 다녀야 되고, 예, 안경에 낀 사람은 UV 차단 필름 코팅이 되어 있는 안경 유리를 만들어서 껴서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눈알로 직접 눈의 망막으로 이런 자외선이 그냥 직방으로 들어오면 망막 세포가 파괴가 돼서 백내장이 됐던, 녹내장이 됐던
사람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질병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무섭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책 이제 표 2.5번의 자외선 지수를 수치별로 이제 정리해놨는데 이게 극단이라고 되어 있죠. 매우 높음. 왜 빨간 거 있잖아. 빨간 거는 안 좋다니까. 어쨌든 어 10시에서부터 16시까지 태양 노출되는 거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외출을 막는 기준이에요. 네, 오늘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내용이 8 이상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거, 요 정도는 뭐 쉽게 타는 체질이면 해갈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만으로도 충분히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기 밑에 있는 거에 그 기준을 잘 읽어보시면 적당할 때에도 태양이 너무 강하다 싶을 때는 그늘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살짝 강하다 싶으면은 색안경, 즉 쉽게 해서 선글라스 같은 거라든지 모자,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최근에 세웠어요. 2009년도에 이 기준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미국은 미리미리 이런 계획을 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 성층권과 오존의 파괴라고 하는 거 책은 좀 이따가 보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그 오존의 생성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체프먼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체프먼 순환에 의해서 산소 원자 하나와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서로 충돌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산소 원자 하나는 기존의 산소 원자가 UVC라고 하는 가장 강한 자외선을 받아서 쪼개지는 덕분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오존 생성이라는 거 성층권에 딱 도달하는 그 자외선의 세계에 의해서 자외선이 많이 쪼이게 되면 성층권에 많이 쪼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외선이 많이 쪼이면 쪼일수록 오존이 많이 분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존도 많이 생성이 돼요. 산소 분자가 분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내리쪼이는 빛의 세기는 자, 여기 요거 별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각도. 이게 뭐냐면요. 지구는 북극과 남극 축을 이용해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죠. 스스로 회전을 하죠. 그러면 자, 위에다 그림을 그릴게요. 좀 색깔 요번에 좀 조금 눈에 들어오게 좀 바꿔볼게요. 미안해. 자, 색깔 이게 지구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북극이 여기 위에 있고 남극이 여기 있어서 요렇게 돌아간다고 자전한다고 한번 봅시다. 네, 빨간색. 잠깐만. 태양이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지구가 돌아다닐 때 태양이 쪼이게 되면 이쪽 면에서부터 이쪽 면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다 뭐죠? 태양빛으로 노출되는 공간이지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노출이 돼요. 여기는 약간 그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각도라는 건 지금 지구의 자전축과 태양이 있는 위치 간에 이렇게 마주하는 면적에 영향을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에 의존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빨간색으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게 정확히 완벽한 원의 형태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의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기 좀 비교적 멀리,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지구가 가까이 있을 때하고의 차이는 좀 상당히 뭐예요? 태양빛으로부터 복사선을 받는 빛의 양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멀리 또는 가까이 이렇게
공전을 할 수 있는 덕분에 사실은 계절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구의 각도와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 덕분에 계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존의 농도의 변화는. 그래서 오존 농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오존층을 일정하게 계속 두텁게 유지한다는 것도 자연적으로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환경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성층권에 지금 올라가서 존재해야 할 오존 O3 분자가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오염 물질 기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오존의 양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의 양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극상공에는 계절적으로 물론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오존층이 얇아져서 결국에는 구멍이 뚫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물론 우리 단원의 첫 화면에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예, 오존층의 요거 빵꾸난 요 모습. 그렇죠? 엄청나게 구멍이 크죠. 여기 이제 남극 대륙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남극 대륙만큼 이 얼음 대륙만큼 구멍이 나 있다는 거. 엄청 끔찍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오존에 구멍이 뚫리는 이러한 198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추세를 쭉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처럼 이렇게 갑자기 오존의 농도가 확 증가하는 그런 때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어떤 때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지구의 주변 환경,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뭐 각도,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상 일시적으로 오존의 양이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가끔 있는 일이고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오존의 양이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은 바로 1994년도입니다. 1994년도면은 교수가 고3일 때인 것 같아요. 예. 야, 그때가 나의 고3은 정말 환경적으로든 나 개인적으로든 정말 힘들었구나. 참, 그런 힘든 시대에 수능을 준비했던 불쌍한 고3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바깥에 거의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사히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원인, 즉 오존의 구멍이 뚫리는 원인, 오존이라고 하는 이 O3가 파괴되는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설명으로 다음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교수가 이번 영상이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책을 보면서 밑줄 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 스토리는 좀 이해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오존 파괴 주요 원인 중에 자연적인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원인. 자, 인공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인공적인 원인도 있지만 자연적인 원인도 어느 정도 있어요. 대신 이거는 자연적인 원인은 좀 극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적인 요인에 비하면 미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수증기와 그 분해된 생성물을 포함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 즉 수증기와 연관되어 있는 화학 반응 덕분에 O3 분자가 파괴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H2O라고 하는 물 분자도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외부에서부터 자외선 같은 광자가 딱 쪼여지게 되면 공기 중에 둥둥 떠 있는 수증기 분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증기 분자. 수증기 분자가 여기 결합이 여기가 또 끊어져 버립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공기 결합이 끊어질 수가 있죠. 근데 끊어지는데 전자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홀전자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한 개 이상의 홀전자를 가지는 화학종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자유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발음하면 free radical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요. 이 radic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격렬한 이란 뜻이죠.
격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홀전자를 가지는 반응성이 매우 큰 화학종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반응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분자 아무거나 만나가지고 막 화학결합하고 막 뭐 이런 막 분해시키고 막 이러는 성질이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 바로 라디칼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 H 닷, 그 다음에 OH 닷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라디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나 오존 분자를 만나게 되면 가만히 얘네들을 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 결합을 한다거나 얘네들을 파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얘네들의 존재를 어떻게, 얘네들의 쪽수, 얘네들의 양을 대폭 감소시켜 버립니다. 대충 50km 고도에서 이런 반응이 이제 주로 잘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녀석 있어요. NO라고 하는 녀석. 일산화질소. 앞에서 들어보셨죠? 이 녀석도 자연 활동에서는 뭐, 물 분해에 의한, 물에 의한 화학 반응도 라디칼에 의한 오존 파괴 과정, 뭐,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자유라디칼이 또 물 분자에서만 나오는 라디칼 얘하고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란 뭐냐면 자연활동에서 식물에 의해서 나오는 이 일산화질소 같은 것도 라디칼 형태이기 때문에 오존 기체나 산소 기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디칼 종류는 오존에 영향을 끼치는 라디칼 종류는 하나, 둘, 세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공적인 요인, 드디어 환경 오염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는요, 일산화질소가 상당히 문제가 큰데, 자, 일단은 초음속 제트 여객기. 자, 여러분 이제는 학기 중에 알바해서 돈 열심히 모은 다음에 방학 되면은 비행기 타고 여행 떠나는, 해외여행 떠나는 이런 게 여러분 세대의 이제 뭐라고 할까, 즐거운 문화죠. 그쵸?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초음속 제트 여객기를 타고 우리가 비행기를 자꾸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그 엔진에서 연료가 분사되고 연료가 소모가 되는 과정에서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산화질소가 공중에서 막 살포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의 70%, 80%에 가까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거의 80%는 질소기체죠. 그 중에서 나머지 한 17% 정도가 산소기체인데,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가지고서 연료를 태우면서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 있는 산소를 태워가지고 연료를 태워가지고 추진을 얻어서 날아가는 건데, 공기 중에 80%가 질소니까 결국에는 뜨거운 제트 엔진 속에서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서로 반응을 해서 일산화질소 기체, NO 기체를 무진장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NO 기체는 일산화질소 기체는 라디컬 분자예요. 그것도 공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존 분자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오존 분자를 파괴하겠죠. 자, 그래서 성층권에 오존이 존재하는데 질소산화물 요 NO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자연 발생 화합물 효과 포함을 해도 오존의 관측값은 여전히 예측값보다 훨씬 더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산질소에 의한,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수분에 의한, 이런 거에 의한 오존이 파괴되는 것과 직접 감안하고 따져봐도 지금의 오존의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낮다라는 거예요. 오존이 상당히 다른 요인으로 더 많이 파괴되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무슨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추적 감시를 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별 큰 얘기가 없는데 거의 원인은 거의 다 밝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이 기체가 추가적으로 오존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아주 핵심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클로로플로로탄소라고 해서 다른 말로 CFC라고 부르는 건데요. 프레온 기체 중에 한 종류입니다.
프레온 기체 한 종류인데요. 이렇게 클로로, 즉 염소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가 탄소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거. 그러니까 3대 1로 결합을 하든 2대 2로 결합을 하든, 그러니까 F와 CL이 탄소에 3대 1로 결합을 하든 2대 1로 결합을 하든 요런 녀석들, 요런 기체들을 우리가 프레온 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3대 1로 붙은 거는 프레온 11분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레온 12분자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오존과의 반응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을 사실은 1980년대 이후부터 공업 산업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엄청나게 뛰어난 세척체거든요. 세척제. 뭐에 대한 세척제냐면은 기기, 전자 장비, 그러니까 기계의 회로판, 뭐 이런 거를 세척해낼 때 최고의 세척제 역할을 해서 정말 잘 닦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에 냉매가스, 기체를 차갑게 냉각시켜주는 냉매가스로서의 효과가 지구 역사상 최고로 좋은 녀석들이 이 프레온 가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와 에어컨이 엄청나게 시원하고 잘 굴러갈 수 있게 적은 전기를 쓰더라도 쉽게 공기를 차갑게 잘 만들어주고 게다가 세척 기능까지 아주 뛰어난 이런 환상적인 그 물질이 바로 프레온이라고 하는 물질이었는데 이 녀석이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인간이. 완벽한 물질, 완전체인 물질이다, 엄청 좋은 물질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막 썼는데 얘가 공기 중으로 기체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면 오존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930년대부터 사실 사용을 본격적으로 했네요. 미국 같은 선진국은 미리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매로 엄청나게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대체물 냉매로서는요. 여태까지 뭐 암모니아나 이산화황 가지고 저희 냉장고 가스로 또는 그 에어컨 가스로 한때는 사용했었는데 얘는 냄새도 장난 아니고 독성도 장난 아니거든요. 기계도 막 부식시켜 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프레온가스는 전혀 그렇지 않는, 독성도 없어, 냄새도 고약하지 않아, 색깔도 없어, 그리고 불에도 안 타. 그냥 아주 끝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됐다.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이제 그 세척제 같은 걸로 사용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독성이 없는 용매이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프레온 가스의 사촌 역할, 비스무리하게 생긴 녀석도 있는데 그 녀석은 바로 할론 가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할론 가스는 F 말고 F하고 앞에 프레온 가스는 F와 CL이 붙어 있는 녀석이었잖아요. 근데 이 F하고 CL 대신에 브로민이 이제 염소의 위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런 녀석이 바로 대표적인 녀석 할론 1301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요런 녀석들, 요런 녀석들이 이제 화재 진압용, 화재를, 불을 끌 때 소화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자, 요런 녀석들이 또 오존을 파괴하는 이제 끔찍한 물질이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물질 쓸까요? 얘하고, 앞에 말한 요런 거, 요 프레온 11과 프레온 12 이런 거 쓸까요? 아니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건 절대 안 씁니다. 예. 벌금 내기도 하고, 실제로는 어떤 회사가 이런 거 막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선진국은 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지금 오존층을 파괴가 안 되도록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자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좀,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이거 확대구나. 잠깐만. 아이고. 이 프레온 가스의 CL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할론 가스,
한론가스의 BR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은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BR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뭐야? 전자 하나니까 홀전자가 있지. 얘 뭐지? 라디칼. 네, 그쵸. 브로민 라디칼이 공중에서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 CL도 이 프레온 가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외선이 쪼여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똑 하고 또 끊어지는데 이때 CL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홀전자가 하나가 있네. 이렇게 홀전자가 있는 라디칼로 쪼개지게 됩니다. 라디칼로 분해돼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상승을 해서 햇볕을 받아서 프레온 가스가 분해가 되어서 이 CL.이라고 하는 자유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녀석이 당연히 오존 분자를 이딴 식으로 공격을 해서 파괴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도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프레온 가스를 너무 사랑해서 막 쓰다 보니 이 과정, 이 2.10번에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존이라고 하는 녀석은 미친 듯이 파괴가 되는 거죠. 중간에 부수적인 화학 반응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2.13 다음에는 2.14인데 2.14에 보면 결국에는 이 프레온 가스에서 나오는 이 CL 다 때문에 요 녀석 CL 다 때문에 두 개의 오존 분자가 바로 파괴가 돼서 세 개의 산소 기체로 쪼개지게 된다는 그런 파괴 경로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밑에도 이제 추가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요게 일단은 가장 결과론적인 내용입니다. 알짜 반응식이라고 나와 있죠. 예, 알짜로 결과적으로 오존 분자 2개가 산소 기체 분자 3개로 파괴가 된다. 이런 반응이 누구에 의해서? CFC,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또 진짜 파괴돼? 맞아? 진짜 오존 파괴하는 거 얘네들 맞아? 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봤죠. 남반구, 즉 남극 가까이 가갖고 남극에 오존 구멍 있는데 근처에서 한번 기체의 구성 성분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성층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권보다는 높은 데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구 같은 걸 띄워가지고 기구 있잖아요. 예, 이게 밑에 바구니 달려 있고 위에 거대한 풍선이 있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매달하고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구를 높게 올려가지고 성층권 또는 기구 가지고 성층권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웬만큼 잘 올라가는 기구가 아니면요.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트기나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층권에 또는 지상에서부터 그 하늘 쪽으로 적외선의 빛이나 자외선의 빛 같은 거를 이제 쪼여가지고 반사돼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빛 같은 걸 또 분석을 해서 성층권에서의 오존의 양과 염소의 양을 갖다가 서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층권에 왜 염소 기체가 많이 있지? 염소 기체가 아니라 바로 CL-이 많은 거예요. CL-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정확히 오존이 줄어드는 시기와 오존이 튀는 시기가 딱딱 맞게끔 그리고 전반적인 패턴도 이렇게 교차되는 반비례 패턴으로 딱 나오는 거를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네이처라고 하는 논문에 실렸어요. 1974년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세세한 디테일적인 내용이 있는데 왜 하필 남극에서 왜 빵꾸가 날까? 그 적도 같은데 사람들 많이 몰려서 공장 돌아가고 사람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프레온 가스가 막 이렇게 생성돼서 나올 텐데 왜 하필 엄한 펭귄들 살고 있는 남극의 하늘이 빵꾸가 날까? 자,
남극에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대요. 빵꾸가 날 만한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극 상공의 성층권 아랫부분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남극 주위를 순환하는 바람은 이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형성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극의 대기는 순환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가 이렇게 딱 밑에 부분에 여기에 남극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 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극은 얼음판으로 이루어진 땅이다 보니까 남극의 이 표면에 있는 이 공기는 되게 차가울 거예요. 추운 공기. 추운 공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무겁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지면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는데 위에 만약에 여기에 프레온 가스, CFC 가스가 위에 많이 몰려 있으면은 솔직히 밑에서는 얼음이 아니고 그냥 땅바닥, 얼음 땅바닥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이었으면 태양빛 받으면은 밑에 있는 땅덩어리가 따끈따끈 가열돼서 그 땅과 접하고 있는 바로 표면에 있는 공기가 데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이 될 텐데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밑으로 그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림을 이제 똑바로 한번 남극 입장에서 이제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해 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해한 사람은 좀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남극 땅이에요. 남극, 정확히 말하면 얼음으로 이루어진 땅덩어리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남극 땅덩어리 바로 위에 있는 공기, 이 공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 성층권에 오존을 포함하고 있는 O3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하고 온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얼음에 접촉하고 있는 이 공기가 더 저온, 낮은 온도고 그 다음에 멀리 위에 있는 건 오히려 더 고온의 공기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얼음 땅이 아니면은 흙으로 되어 있는 흙 땅이면은 하늘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딱 쪼여주면은 땅이 따끈따끈 달궈져 가지고 어떻게 밑에 있는 이 띠끔띠근 이 공기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고온의 기체로 만들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땅덩어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위에 있는 공기는 좀 차가워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순환이 남극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여기 위에 있는 성층권에 CFC가 자꾸 쌓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L-라고 하는 뭐가 라디칼이 여기에 계속 쌓여도 이 녀석을 아래쪽 끌어내줘야지 어떻게 제거가 돼서 성층권에서 오존이 파괴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계속 파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남극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남극에 빵꾸 나는 거 있잖아요. 남극에 빵꾸 나면 북극에도 빵꾸 나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솔직히 얼음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 대륙의 사이즈는 남극이 북극보다 월등히 더 큽니다. 몇 배 더 커요. 얼음의 양이 남극이 훨씬 더 많아서 이 효과가 더 북극보다 더 세요. 그래서 북극은 조금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의 빵꾸가 덜 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구멍이 덜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내용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옅은 구름은 성층권에 존재하는 작은 양의 수증기가 형성되면서 형성되는 작은 얼음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얼음 결정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앞서 언급한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분자들의 오존을 파괴하는 반응성이 더 높은 이런 분자로 변화시키게 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염소, 요 CL 닷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중간 물질이 누구하고 누가 있냐면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HCl하고 ClONO2라고 하는 물질, 요 물질이 이 CL-이라고 하는 녀석이 공중에서 막 화학 반응을 일으키다 보면 반응 중간체로서, 중간체라는 용어를 교수가 좀 쓸게요.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에 나타나는 물질, 반응 중간체라고 합니다. 반응 중간체로 요런 녀석과 요런 녀석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남극 지방의 밑에 땅이 얼음이야. 얼음인데, 여러분, 얼음 분자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H2 분자가 날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발. 쉽게 얘기해서 기화입니다. 여러분, 얼음도 말라요. 냉장고에 얼음 얼려놓고 오래 두면 얼음 사이즈가 줄어들죠. 얼음도 어쨌든 물로 변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얼마든지 변해서 증발이 가능합니다. 기화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남극 표면 위에는 그야말로 물 분자, 수증기가 정말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하늘에서 UV가 쪼이면, UV, 자외선이 쪼이면 OH 닷, 그 다음에 또 H 닷이라고 하는, 그래요. 자유 라디칼을 풍부하게 만들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 반응 중간체, 교수가 지금 형광펜으로 노랗게 표시한 이 반응 중간체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반응 중간체입니다. 얘는 다행히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얘네들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만드냐면은 밑에, 자, 교수가 녹색을 표시할게요. 녹색. 자, 녹색으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만듭니다. 요 녀석은 뭐냐? 오존하고 반응을 해서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존 파괴 물질, 요런 녀석들, 지금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녀석들은 요 녀석 CL-닷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을 이렇게 오존을 파괴하는 아주 흉악한 녀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수분 분자가 파괴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두 번째 문단의 의미는 뭐냐면은 남극에 존재하는 풍부한 습기, 수증기의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얼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얼음이겠네요. 그렇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요거 여러분 책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림이 너무 작죠? 그렇죠? 잠깐만 좀 확대 한번 해볼까? 자, 네, 요거요. 예, 여기 보면은 극지방의 저층부의 대기의 온도, 극지방 성층권의 구름이 극저온에서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얇은 구름, 뭐 이런 이상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PSC 형성 온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얼음 결정, 그러니까 하늘에서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시면은 북극 같은 경우에는 남극보다는 온도가 좀 더 따뜻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왜 북극이 남극보다 더 따뜻하냐고. 얼음의 양이 적다니까, 땅덩어리에. 근데 남극 대륙은 그 땅덩어리도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땅덩어리가 전부가 다 얼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얼음 분자, 즉 수증기 형태의 얼음 분자들이 형성될 수 있는 온도가 어? 바로 요 온도인데, 북극은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 솔직히 말해서 7월 달 쪽에서만 공기 중에 그 얼음 분자들, 얼음 형태의 H2O 증기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 진짜 요 정도 7월 달 앞뒤 전후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남극은 5월 달에서부터 5월 중간에서부터 10월 중간까지 무려 몇 개월이야. 5개월 가까이 어떻게 공기 중에 충분한 H2 분자 뭐 이런 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서 공기 중에 떠있는 H2O 분자는 당연히 라디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만든다?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급격한 오존 감소는 남극에서 봄에서부터 9월 달에서부터 11월 초에 나타나는데 본격적인 파괴는 이때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부터 피해가 계속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누적돼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햇빛이 성층권을 데우면 극지방의 성층권 구름이 흩어지고 얼음 결정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멈추게 하게 된다. 그러면 저위도로부터 바람은 극지역으로 불어오고 파괴된 오존층을 복구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그 저위도, 즉 적도 지방에서 있는 그 바람이 이제 그 이쪽에 이쪽 기간하고 이쪽 기간쯤이 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매꿈이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대충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빵꾸가 난 남극 하늘도 어떻게 좀 뭐라고나 할까 그 9월에서 11월 초를 지나게 되면은 성층권이 메꿔져 가지고 구멍이 좀 작아지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북반구의 오존 파괴는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남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남극보다는 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죠. 이유는 북극의 대기가 그렇게 차갑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교수가 설명을 계속 꾸준히 했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층권에도 대기가 상당히 공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구름이 조성돼야 돼요. 그런데 남극에서는 성층권에서 형성되는 구름을 좀 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게 프레온 가스, CFC 가스에 대한 세계의 대처는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아주 1990년대부터 모두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1987년 이때 서로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CFC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었느냐?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층권의 유효 염소의 양이 감소가 되는 것이 눈에 뚜렷이 보였어요. 자, 밑에 그림이 너무 작아서 조금 확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프를 보고 현상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CFC의 생산량은 그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로 완전히 확 줄였습니다. 거의 생산 이제 거의 안 했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거 생산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딱 이렇게 또 생산량이 확 줄니까 어때요? 1990년대 이때부터 고기를 확 줄어서 1995년만 돼도 어떻게 이때보다 확실히 막 줄었죠. 1995년도라고 하면 요때일 겁니다. 요때. 그렇죠? 요때겠죠. 여기 1950년대, 95년도면 딱 여기 동점이네요. 교수가 고3일 때. 그렇죠? 고3일 때 여기서부터 뭐예요? 예, 염소의 농도가 여기 최고점을 딱 찍었을 때라서 오존층이 완전히 개판 나있는 최고적으로 개판 나있는 빵꾸가 빵 뚫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다행히도 그 이후부터는 쭉 떨어지더라. 1080년대 수준의 농도가 이 농도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유효염소의 양이 더 줄어들더라. 성층권에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발견되는 염소의 양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되게 중요한 의정서인데 거기서 뭘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밑에는 세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이 CFC 물질 덕분에 산업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FC를 쓰지 말자라고 하면 개발도상 국가들은 반발합니다. 선진국은 여태까지 CFC 가스를 마음대로 쓰면서 이 온실가스를 마음대로 프레온 가스를 쓰면서 경제개발을 해서 여태까지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좀 경제개발 좀 하려고 하는 우리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CFC를 쓰지 말라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계속 발전하지 말라는 뜻이냐 이게 반발이 나와서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온실가스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자. 돈을 모아서 좀 지원을 해주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온실가스, CFC 같은 이런 한론가스라든지 프레온가스 같은 것을 이제 사고 팔거나 뭐 이렇게 생산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못하도록. 예. 이걸 어기면은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이 예산 확보에 그 벌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맺어진 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되게 강력한 의정서예요. 그래서 CFC, 프레온가스하고 할론, 그 온실가스 물질 있잖아요. 요것들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뭐가 나오느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정용 암모니아는 냉장고 기체가 아니다. 냉장고의 냉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하고 암모니아를 희석시킨 것이다. 이거 암모니아수입니다. 이거는 코 찌르는 홍어 삭힌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집안에 화장실 청소 소독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냄새가 좀 코를 찌르지만 소독제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물질의 그 세 가지 있으면 안 되는 특성. 그러니까 뭐냐면 CFC를 대체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독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이 붙어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에서 장기전이 안정성. 교수님 안정성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정성이 여태까지 좋다고 여러분 해왔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기에서 오랫동안 파괴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환경오염에는 오히려 더 나빠요. 대기에 노출이 되더라도 대기 중에서 빨리빨리 분해돼서 없어져 버려야 대기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CFC, 프레온가스의 대체 물질이 대기로 퍼지게 되면 공기 중에 오랫동안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은 계속 이 기체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공기 중에 이 녀석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대기오염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가능하면은 없는 녀석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녀석으로 사실은 대체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독성이 없어야 되고 인화성이 없어야 되며 안정성이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CFC의 대체 물질을 개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오늘날의 대체 물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못 찾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서 대체해서 지금 현재 인류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세한 갈등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CFC 물질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다 완벽하게 찾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대기 안정성을 줄이는 한 가지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 안정성, 대기 중에 존재할 때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이렇게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이드로클로로 플로로탄소 이름 더럽죠, 그렇죠? 네, 그렇죠. HCFC로 물질을 대체하면 이런 녀석들과 이런 녀석들이 쉽게 분해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또 대충 설명해서 지금 하나도 이해 안 되지, 그렇지? 대충 설명할 수 없다니까. 자,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프레온가스예요. 예, 요 녀석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오존을 파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안정성 한번 끝내줘요. 안정성이 아주 끝내줘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 성층권에 가서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버텨요. 오래 존재해요. 오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C에 Cl2F2라고 하는 분자 구조에서 Cl을 하나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신 수소 하나 껴넣어서 이런 녀석을 만듭니다. 대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수소가 붙어 있는 FC,
CFC 기체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공중에 올라가면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CL 닷 같은 거 너무 많이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 녀석은 공기 중에 올라가면 다 빨빨 분해돼 버려서 이 존재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빨리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라디칼도 형성을 잘 안 해요. 이게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질 때 요 H와 요 CL이 만나서 HCl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외선이 다 UV가 여기하고 여기를 때려요. UV가 자외선이 요 결합하고 요 결합을 공격해서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당연히 H.과 F.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F가 아니라 CL이구나. 미안합니다.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글씨를 개떡을 쓰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하겠다. 요걸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어버리면 UV가 쪼이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쪼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H.하고 CL-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도 라디칼이에요. 둘 다 반응성이 격렬해. 그럼 지네들끼리 붙어버려요. 그래서 HC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줄여서 HCl, 짝대기 빼고 이렇게 쓰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뭘 공부했다고? 자, 아까 밑줄 친 거 여러분 기억나? 요거 있지.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분자 중에 누가 있다고? HCl이 있지. 그래, 이렇게 오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런 녀석이 요 과정에서 요 물질을 사용하면 성층권에서 요 녀석이 만들어지면서 요 분자 자체가 여기가 끊어지면서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 공기 중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암으로 안정하죠. 그래서 이런 대체 물질을 만드는, 즉 수소를 결합을 해서 염소 하나를 톡 떼내고 수소를 대체해서 대신 얘보다는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냉매로서의 뭐 능력이라든지 세척제로서의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래도 거의 버금가는 만족할 만한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하이드로, 클로로, 플루오로, 탄소,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교수가 설명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주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996년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의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에 CFC 대신 HCFC,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녀석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에 들어가는 할론이라고 하는 아까 그런 가스 있잖아요. 그런 가스 같은 거, 할론 가스를 이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파이로쿨이죠. 소화 거품이라고 해서 FEF, 줄여서는 FEF라고 하는 물질이 개발돼서 더 이상은 할론 가스를 이제 안 쓰게 되었다. 이거 개발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 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HCFCS의 대체 물질이 필요한 지금, 이게 뭐냐면은, HCFCS가 CFC를 대체했을 때 정도가 적기는 하지만 그 물질도 오존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시적인 해결식에 불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CFC에 비하면 얘가 월등히 아주 훌륭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H 옆에 여기는 제가 다시 좀 띄우고 얘기할게요. 마우스로 글씨 쓴다는 게 그 신의 고통을 요구하더라고요. 신의 고통. 신적인 고통을 요구해. 그래서 글씨 좀 못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설명 들으면서 필기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잘 받아 적으면 여러분 필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여기 HCFC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죠. 그쵸? 물론 전문 교수가 쪽을 안 찍었어요. 여기 점 이거 다 찍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찍었습니다. 자, 일단 설명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성층권에 지금 도달했다고 칩시다. 성층권.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UV를 받아서 여기가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H 닷하고 CL 닷이 만들어지겠죠. 아까 전에 교수가 설명했죠. 얘네가 서로 만나서 그냥 HCl 바로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물론 대부분은 얘가 HCl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끊어질 때 바로 옆에 이렇게 오존 분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H.과 Cl.의 대부분은 HCl을 만드는 데 사용되겠지만 일부 H.과 Cl은 순간적으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만약에 오존 분자가 보이면 얘를 분해하는 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CFC 자체가 CFC라고 하는 이 프레온 가스를 100% 완벽하게 대체는 못해요. 정도는 약하긴 해요. 그런데 오존층을 좀 파괴하는 영향이 그나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HCFC도 이제는 좀 줄이자. 2030년까지 줄이자. 그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대체 물질을 빨리 좀 우리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물질이 뭐가 있냐? 이게 이름만 좀 얘기하면 하이드로 플로로 탄소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CL을 완벽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분자 구조식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녀석. 아까 전에는 밑에 있는 거 하나 정도는 CL이었잖아요. 이 CL을 완벽하게 이 CL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염소 자체가 분자 내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물질 바로 하이드로플로로 탄소 HFC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질 개발 좀 됐어요. 개발하고 보니까 참 좋아요.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지도 않고 대기에서 수명도 길지 않아서 지가 알아서 쉽게 분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만들어내는데 얘하고 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통 앞으로 쓰거든요. 이거 두 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 좋긴 좋은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CFC 같은 거 있잖아요. CFC는 뭐야? CL 하나, CL 또 두 개, F 두 개. 자, 여기 좀 지우고. 왜 다 지워버렸다. 아이고 세상 미안합니다. 다시 그릴게. 자, CFC는 지금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탄소가 중심 센터에 있고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두 군데는 F, 두 군데는 CL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CFC였죠. 그런데 아까 전에 HCFC라고 대체 물질을 만들었는데 대체 물질은 여기 있는 자 검은색으로 쓸게. 여기 있는 CL을 하나를 H로 바꾼 게 요 녀석이었고 그쵸? 지금 옆에 HFC는 잘 보면 수소를 확실하게 대체를 시켜서 어떻게 더 이상의 어떠한 CL도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 지금 이 분자 안에서도 수소하고 F하고 C는 보여도 CL은 절대로 안 보이죠. 이 염소 닷 있잖아요. CL 닷. 요 녀석이 정말 오존 파괴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전혀 생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대체 물질의 구조를 사람들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요. 생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서 저기가 개발도상국가, 돈이 없는 개발도상국가들은 힘들어하죠.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와 자동차 에어컨, 뭐 가정용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대체 물질이 들어가는데 상품명은 뭐 R410A 또는 R134 뭐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상품명입니다. 이거는 뭐 화학 분자식이고요. 네, 화학 분자식. 요거는 분자식으로 적으면은 수소 두 개에 탄소 하나에 탄소 하나에 F2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요거죠. 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2017년, 2019년은 밑에 있는 거죠. 자, 빨간색 표시할.
눈에 띄게. 빨간색. 그래요. 1971년도까지만 해도, 근데도 빵꾸가 안 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80년대 막 이럴 때, 1994년, 4년이 언제냐? 이렇게 된 때. 교수가 고3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잠깐만. 요거일 때. 대박 났을 때. 대박 빵꾸 났을 때. 요 상태로 빵꾸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오존층의 구멍이 엄청 컸었는데 그동안 노력을 해서 2017년쯤 되니까 아이고 웬걸 이제 구멍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워너비는 이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색이 뭔 줄 알아? 오존의 농도가 아주 진하다는 뜻이에요. 빨간색은. 2019년 지금 현재 어떠냐? 구멍이 많이 메꿔졌어요. 1994년도에 비하면 구멍이 좀 닫히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교수가 이거 KBS 뉴스에서 방영되는 거 캡처해서 위에 있는 걸 가져온 거고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실제로 나사에 들어가서 그 제 오존 지도를 지금 캡처해갖고 지금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9년 10월 20일자 날짜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이대로만 가면 이렇게 복구가 될 것이다. 2065년 정도 되어야 그나마 그래도 1971년도 수준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파괴가 되는 건 되게 빠른데 복구하는 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에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저기 환경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만 활동하니까 공장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뭐 바닷가에 생태계도 다시 해외 휴양지 모래사장 바닷가의 생태계도 다시 막 회복이 되고 2달 동안 사람들이 막 안 찾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도시마다 자동차 안 타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집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해져가지고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요번에 코로나 사태 요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 따라서 아마도 오존의 이 구멍 사이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메꿔질 것 같다는 생각을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참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쭉 교수가 설명했는데 뭐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구 온난화 지수 즉 지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체 물질에 대해서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생각지도 못한 피해 요소들이 좀 나와요. 이게 아주 이제 그 해결 방법에 완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HFC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갑자기 드러났는데 이거는 온실가스이다. 즉 온실가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구의 온도를 점점 덥게 데펴주게 만드는 가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존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존을 파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구를 점점 더워지게 만드는 가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소가 들어가 있는 요 대체 물질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프레온 가스에 비하면 지구를 덥게 하는 효과를 대박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물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HFC를 빨리 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를 틀어막으면 새로운 문제가 자꾸 튀어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계속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로우로 올레핀이라고 해서 HFO 여러분 지금 약자 때문에 머리 엄청 아프시죠? 자, 외워주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긴 분자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HFO라고 합니다. UFO가 아닙니다. UFO는 비행 접시를 뜻하는 거고 HFO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체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얘는 인화성이 좀 있어요. 불을 붙이면 폭발합니다. 탑니다. 타는 그런 나쁜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지? 예, 그 뭐라고나 할까 대체 물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뭐지? 온실 효과를 좀 덜 낼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체 가능한 냉장고 기체로 쓰이는 것은 뭐 저기 이산화탄소 보통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냉장고를 만드는 게 좀 생각보다 그 기술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탄화수소 중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 수소 중에 탄화수소 중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중에 탄소 3개짜리인 프로페인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발음 키워드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가스. 예, 프로판 가스요. 우리가 저기 뭐지? 제 가스레인지 같은 데서 불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프로판 가스는 그 부탄가스처럼 그 뭐지 캠핑 갔을 때 글씨 그때 사용하는 이제 연료인데 요거를 냉매기체로 사용하는 게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불을 붙이면 폭발하겠죠. 그런 위험성은 좀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 온실 효과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오존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물질로서는 이산화탄소 아니면은 요 녀석을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 자, 고민 중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 냉장고에 프로판가스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그렇죠? LG 냉장고에는 프로판가스가 들어가요. 삼성 냉장고에 그 저기 프로판가스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게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정성 문제, 이게 불 붙으면 폭발하는 타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아직도 연구 중이다. 아직도 대비 중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이 일단 끝났는데 이 내용으로 책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지금 1시간 한 20분? 10분? 1시간 반 정도 교수가 찍은 것 같은데 요번 주에 영상 1시간짜리 3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를 1시간 반짜리 영상 2개 올리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다음 영상을 이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